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 문특보 발언 내용과는 별개로 워싱턴발 기사가 평소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CSIS라는 그 싱크탱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도 친일본 성향으로 여러 번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고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해요. 일본어도 능하고 2014년인가요? 위안부 문제 덮으려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인정하고 사정했던 고노다마 있잖아요. 네네. 그 고노다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하죠. 아베 정부가. 그때 이 CSIS 여기서 그 포럼 같은 데서 한국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을 훈계하던 그런 발언을 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그린이에요. 네. 친일본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싱크탱크를 잘 관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잘못은 아니죠. 이 성향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 그 싱크탱크가. 그래도 그쪽 발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전후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갑재 씨가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곧 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큰일 나. 이렇게 보다면 조갑재 씨의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뭐 과거 발언이나 스탠스 이걸 빼고 그렇게만 보도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자충우도라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한쪽 극단 발언만 싣고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워싱턴 보도 발언 기사가 너무 많다.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문제가 많아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심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왠지 기각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가 특검 마지막 영장이었죠. 이영선 행정관. 네, 권순호 부장판사죠. 그때도 기각됐고, 그리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기각시키고 고영철 씨는 구속시킨 분이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거는 저희가 3부의 양재를 변호사하고 한번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군요. 네. 그 기각이 되긴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많이 포함했잖아요. 그죠? 네, 구속영장에 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게 검찰이 적시한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모녀 등이 삼성을 통해서 비덱스포츠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억 9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그 뇌물을 공유했다는 얘기고 돈 얘기는. 또 하나는 여러 번 통화했다는 거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름을 바꾼 것도 이름도 몰랐다는 거지 바꾼 거를. 그리고 뭐 교류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해요. 왜 굳이 초등학교 이후 못 봤다고 그럽니까? 예. 지인의 딸인데 그냥 통화했다고 해도 될 것을. 여하간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특검에 의해서 한번 밝혀진 것이고. 게다가 또 추가 증거도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 마필 관리사였던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 압수해서 검찰이 봤는데 그 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손으로 쓴 편지가 사진 파일 형태로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들이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요. 삼성의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했던 전례를 알아봐달라고 정유라 씨가 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억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감옥의 각자. 거기 아니 구치소에 각자 들어가 있는 모녀가 의논을 했다는 거네요. 서로의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그런 물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하간 이렇게 직접 갔다라는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군요. 예.
해외 도피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같이 공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통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을 봉합했으나 이건 기각됐다. 네, 심지어 몰타 국적 취득하려고 했었죠. 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화 씨 전화번호 있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이상화 전 본부장 불러서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는데요. 삼성 쪽에서 독일 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 요청으로 그때그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독일 돈 심부름을 한 사람 아니냐. 네,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네, 있습니다. 금고지기. 돈 심부름이라보다는 금고지기가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일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에게 입금이 될 때마다 최순실 씨에게 지점장이었는데 지점장이 개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휴먼 알람인 거죠. 휴먼 알람. 네, 그렇죠. 예, 휴먼 알람인 것이고 휴먼 문자 통보 온 거죠. 이런 얘기도 했었죠.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 와서 최순실 씨가 실세라는 걸 알았다. 그렇죠. 예. 이런 정황이 또 하나 나왔군요. 앞으로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말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그룹에 있고 삼성은 국가대표 승마단의 훈련을 지원하려 했던 것뿐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예. 삼성의 재미있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예.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네,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 2마리를 말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순실 씨가 말 2마리를 말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예, 삽니다. 그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2개가 있는, 겉으로는 2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 2마리를 말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네, 단을 거죠.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 2마리를 똑같은 말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2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 2말의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이 자기 소유의 말들 값을 최순실에게 준 것과 같죠. 네, 사실상 뇌물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환 계약, 그러니까 비밀 계약, 이게 증거다 하면서 특검이 이제 흔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삼성의 반격의 내용이 뭐냐면, 말 중개상과 매매 계약을 팔았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마리를 처음에, 최초에, 첫 번째 계약. 해지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올해 5월 말입니다. 예. 네. 말을 돌려받았다는 게 바로 원래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지도 저는, 의아하지만, 그리고 문제가 된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문제가 된 말 세탁을 한 그 교환 계약. 이거는 삼성 모르게 최순실 씨가 말장사와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속았다는 겁니다. 저희 굉장히 재밌는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번에 2, 4분기 영업이익도 세계 1위예요. 애플 넘어서. 대단한 기업인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워낙 권력과 딜을 해서 해결하던 습성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게 굉장히 우스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삼성 주장은 최순실 씨가 삼성을 속이고 말장사 몰래 삼성 말을 교환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요. 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 혼자 되나요? 말장사도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한국의 아줌마와 손을 잡겠다고 삼성하고 손을 털쳐내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과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맺은 거래 규모가 얼마인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교환 계약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익이에요. 삼성 말 값을 주지 않고 차익만 지불하면 되니까. 말장사는 근데 삼성을 속일 만큼의 이익이 없어요.
말장사, 이게 삼성을 속이는 엄청난 리스크. 자기가 삼성과 앞으로 하겠다고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들. 엄청난 계약이 있는데, 아니, 이 아줌마한테 말을 싼 값에 주려고, 더군다나 최순실은 이익이지만, 본인은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액의 몇 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예, 어제 특검 쪽에서는요, 설사 줬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예, 게다가 당연한데. 또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유라 씨가 그 말 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은 인류 기업인데 부회장을 구하려고 정말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놀린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습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자, 다음 뉴스는요? 안경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 실명까지 적힌 결정문이 국회 요청으로 8분 만에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판결문이 2개 존재한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예. 법원 행정처가 개인정보 가리지 않은 걸 내주고 예, 실명과 비실명 두 가지 예. 버전이 있다는 거죠. 20분 후에는 가린 걸 다시 내줬다. 예.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급해서 그랬다. 저는 뭐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문서들 디지털할 때 이 비실명화 작업은 이미 되는 거거든요. 예. 설사 오래된 문서라고 해도 그래서 비실명화 작업하지 않은 버전이 존재했다고 해도 20분 후에 바로 작업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0분, 겨우 20분 상관인데 2번을 보내요. 예, 납득이 안 가고 전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요청을 하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어제 주광덕 의원과 권성덕 의원으로. 네, 그렇죠. 주광덕 의원 한 분인 줄 알았더니 2분이에요. 예, 2분에게 각각 요청하자마자 6분, 8분 만에 자료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결제 라인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상 급하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다음날 정도에 보내주는데 6분 만에 보내줬다. 요청을 받고서야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된 후에 보낸 게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이 두 의원을 모두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파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 파일이 법원에서 나온 지 겨우 2시간 남짓 지나고 나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재연 방송도 있고 어제 노회찬 의원도 저희 방송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파일을 보면 받고 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고심이 있어요. 재연 방송 만들고 그런 법적 자문 받고 방송을 하는 게 2시간 만에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서가 나온 것은 법원이지만 지휘자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냄새가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 어떤 기관이 그림을 그리고 법원,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따라 실행하는 어떤 전형적인 공작의 냄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몇 번 다뤘는데 다음 주 전할 시간이 됩니다. 네. 네. 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발언한 건데요. 비슷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 돌파구를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도 있는 거겠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핵 정도 해야 본인들이 다시 영어로는 이분이 된다. 예.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탄핵을 얘기하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보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해석할 만한 멘트들입니다. 이철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 사람이 할 공산이 크네요. 계속해서. 지금 지도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예. 자, 다음 순요. 원비어 씨 사망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조전을 보내고 청와대가 공식 입장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의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제는 아니죠. 북한이 한 일이니까. 예,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로 이제 한미 회담의 주도권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액션이기도 한 거죠. 예, 조전을 보내는 것도. 외교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따라다니자 백악관은 급기야 브리핑 취재 막아버렸습니다. 매일 오후 방송사들이 중계하던 정례 브리핑을 지난주부터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에 CNN이 반발하면서 영상 녹화는 끄고 음성만 보내자 백악관은 오디오 중계마저 차단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대국민 성명을 라디오로 중계한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대를 엄청나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신 트위터로 한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수십 년 전에도 라디오로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브리핑에서 오디오도 중계 못하게 꺼버렸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물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박수친 사람도 미국에 있죠. 정반대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북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는데 선제 타격을 하라고 한 사람 말을 따서 문재인 특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잘. 자, 그래서 제가 워싱턴 발 뉴스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고요. 누굴까요? 이 문서 유출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설계자는 검찰일 수도 있고요. 법원일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이니까 국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죠.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른 사안보다 먼저 국정기획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꾸렸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문제로 지금 아주 여의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선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어 온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이라든가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철저히 그 잘못된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위장전입이라는 거요. 예. 이것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또 법법의식 없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이전 등의 경우 그냥 통상 이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시점별로 좀 차등을 줘야지 옛날 행위 시에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다 그게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위장 전입 문제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위원장님 지금 전화가 네네. 찍찍하는데 아, 예. 네,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네.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논문에 대해서 서구 사회보다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08년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이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행위 시에는 별 문제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바뀌어진 기준으로다가 모두 재단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니까 과거에 전공 교체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라는 것이 존경받는 그런 원로 이런 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모든 언론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받게 되면 과연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래서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인사들을 낙마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야당일 때도 다만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008년 이전의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전입만 가지고 낙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 잘못은 우리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같은 데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경기도의회가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많은 낙마를 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한번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의 내용을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 검증이냐를 나눠서 도덕성 부분, 개인 신상 관련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 이전의 것들은 좀 달리 보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친 행위가 있었나,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나, 심각한 법규 위반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온 점이 있습니다만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가 이 개선안을 언제쯤 마련해서 결국은 이건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마련되게 되는지부터 우선 궁금합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5일까지 끝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새로운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인사의 검증을 새 제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도화하려면 결국 그 청문회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과 합의가 될까요? 뭐 야당에서도 과거 정권을 운영해 본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리나 장관 인사에서 낙마되고 희생되는 그런 것이 더 반복돼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치든가 국회법의 규정을 고치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통상 그렇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보면 지키지 않았던 것을 높이 요구해서 이제 낙마시킬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현실에 맞추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와 같은 것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안을 내놓을 때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말씀 듣기로 하고. 추경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야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 추경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가 일자리 부족에 기초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위한 방법으로 취임하면 바로 일자리 추경을 내놓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로 이 이제 추경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 통계청 발표가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그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34%. 10명 청년 중에 서너 명이 아무리 이제 N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N퍼 세대라는 게 왜 모든 걸 다 포기할까?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이건 결국 좋은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의 신음소리인데 아마 정치권 특히 야당도 국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는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막상 우리 추경안은 이번에 무슨 SOC 사업이라든가 또 선심성 사업 이런 거가 일체 없고 또 국가 부채도 하나도 안 늘리고 추가로 더 거칠 세수를 토대로 해서 11조 2천억 모두를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만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청년들의 또 여성들의 노인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야당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심사가 들어가면 또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계획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기준을 좀 개선하겠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근데 이 문제에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처들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네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들이 대통령 공약을 베끼고 표지만 바꿔서 가져왔더라. 이게 어떤 어떤 이야기입니까? 초기에 이제 그 업무 보고나 이런 걸 보고안을 서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지켜주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관행화됐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변화나 개혁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인데 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요구에 따라서 촛불 시민들의 그 염원에 따라서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고용과 그리고 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새 정부의 그 철학, 이 국정운영 철학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야를 혁신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대통령 혼자 뜻으로 되는 건 아니죠. 손뼉이 마주쳐야 되니까 그래서 공직사회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 보고도 문제를 다룰 때 그 의식에만 앞서서 서생적 문제의식만 가지고 이걸 할 일이 아니고 상인적 현실 감각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완장찬 정명군 행세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도 또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부처별로 한 서너 차례에 걸친 그런 그 업무 보고 또 과제별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적어도 그 정무직 공직자들, 국장급 이상들, 고위직들은 새로운 정부의 그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 실행 계획을 만들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야, 정부가 바뀌니까 정말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었구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 이 정책들이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새 정부의 임무이고 또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문제 그리고 뭐 통신비 문제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아직 활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인사만 나눈 걸로 하고요. 네네. 저희가 7월 5일 날 활동이 끝나면 그때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바른정당 대표 출마자들 저희를 연속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욱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해서 출마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태경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정운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정운천입니다. 우선 지상욱 의원님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문자가 많이 왔어요. 갑자기 모친이 아픈 관계로요.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는데 매우 안타깝고 모친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우선 출마의 변 간단하게 왜 내가 바른정당의 당 대표에 출마했는지 간단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만에 호남에서 선거혁명으로 보수의 깃발을 꽂은 그 에너지로 또 초선이면서 또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러한 에너지를 모아보면 지금 위기의 바른정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적임자가 정운천이 아닌가 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보세요? 출마변이 약간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호남에서 첫 번째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게 첫 번째. 새누리당 의원으로 당선은 됐는데 보수의 불모지 지금 호남에서 유일한 대표가 정운천이고요. 예. 지금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괴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야 보수의 혁신이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하태경 후보라든가 다른 분들 이혜원 의원이라든가 그분들에 비해서 본인은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건지 본인의 차별점과 강점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연찬회에서요.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선수에 따라서 하고 바른정당의 당대표는 전국을 어우를 수 있는 개혁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당의 선수에 관계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초선이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서는 더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참 짧으십니다. 짧습니까? 네, 저희하고 인터뷰가 처음이시라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저는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거든요. 단답형으로 딱 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전에 다른 이번에 나온 후보들과는 다르게 의원님은 지난번 대거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때 명단을 같이 올리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는 명단을 왜 올리셨고 그리고 왜 다시 남으신 건지 그걸 설명하셔야 당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당 대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게 결행한 날이 5월 2일 날인데요. 5월 1일 이전에는
그 탈당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보수가 너무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보수 단일화를 하자, 보수 통합을 하자 해서 그 통합파 탈당파가 그 통합 보수 단일화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5월 1일 마지막 날 그게 탈당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전주에 가서 전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고 저는 내려가서 이틀 3일 동안 수렴을 통해서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바른정당 20명의 그 교섭단체를 확실하게 지킨 거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탈당계를 내지 않으셨나요? 탈당계 내지 않았죠. 탈당한다고 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명단에만 올라갔었고. 뭐 자기들이 명단에 넣었지 저는 탈당 명단이 아니고 보수 단일화, 보수 통합에 그렇게 해서 며칠간 계속 그건 회의를 했었거든요. 전주 시민의 뜻을 들어 내려가신 게 아니라 당시 빅모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셨다가 아니요. 그 타이밍을 잘 피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장모님은 30일 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30일 날 1일 날 이제 장례를 치르고 2일 날 이제 1일 날 발인을 하고 1일 날 저녁에 그 모임에 갔어요. 사실은 꼭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무슨 탈당 얘기가 나와서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 중단한다. 나는 현장에 내려가서 결정.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 그 통합파들하고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서 의견 수렴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딱 그렇게 결정하니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에서는 빅모상이 정우천 의원님을 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마하실 때 다른 당, 뭐 결국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과 통합 혹은 연대,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제 자강론을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이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자강론의 방법인데요. 제가 이 초선으로 그 새누리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합 패권 세력이 그렇게 농단을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웃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탈당하고 나와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탄핵 반대 정당이고 저희는 탄핵 주도 정당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또 보수 혁신과 진화를 해야 되는데 혁신 진화를 못하면 공룡이 되는데 그쪽 한국당은 지금 공룡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지금 연대하고 하겠습니까? 그쪽이 그러한 걸 개혁 혁신 없이는 바른정당하고 합당이나 합치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개혁을 하면 합당할 수 있긴 있는 겁니까? 완전히 개혁의 친박 패권 세력을 딱 몰아내고 진정한 보수 우리하고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친박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을 제명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친박 팔적이 아예 탈당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못 나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볼 때 이 친박 패권 세력이 이제 완전히 배구종군하고 잠잠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이제 국민들의 뜻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도 세력이 개혁 보수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이 주도 개혁 세력이 당을 이끈다는 건 누가 당대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나와야 그래도 친박 패권 세력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데 홍준표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개혁이 됐다고 보고 연대 대상이 천만에요. 그게 아니고요. 홍준표 대표가 강성이기 때문에 대표가 돼서 그러한 친박 패권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대하고 서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지금 계속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또 친박 패권 세력을 처음에는 아웃시킨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고 가야 된다. 지게장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신뢰가 가야 뭔가 서로 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불리는 세력만 확실히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적임자는 홍준표 전 지사고 그렇게 홍준표 전 지사가 그걸 정리하기만 한다면 연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 정말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가 받드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수 진보의 프레임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패권 세력으로 갔어요. 근데 그 패권 세력이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자연적으로 저희와 그쪽이 합치든 뭐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가 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여쭤보기로 하고요. 국민의당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국민의당하고의 연대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지금 선진화법에 따라서는 180석이 중요합니다. 국민의당과 저희하고 연대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볼 생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연대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효과가 난다고 하면 그게 진행이 돼서 더 신뢰가 확대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연대를 넘어선 네. 통합도 가능합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 혹은 일부 그 세력과의 합당 이런 거 가능합니까? 그런 구상도 있어요? 이건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죠.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예. 진보 좌우파를 뛰어넘어서 중도 실용정당으로 선거 혁명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서 실용 민생정당을 새로 탄생시킬 수 있는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실용과 민생 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국민당이든 연대하자 이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저는 보수 혁신을 통한 민생이고 또 이렇게 실용정당이다. 그러한 것을 취지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만 제 말은 나아가서 통합도 가능하냐 당대당 조건에 따라서. 통합은 그게 신뢰가 다 쌓여서 마지막 단계의 통합이지 지금 통합이라고 전제할. 네, 어쨌든 그런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통합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완전히 신뢰가 합치된다면 이제 신뢰가 좀 쌓여져서 모두가 공감된다면 하는 조건이 붙어야죠. 그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둘 다 처음에는 연대 나아가서 신뢰가 쌓이면 통합도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경선 잘 치르시고 당대표가 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출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부 단위에서는 이런 선언을 한 게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저도 기억해 보면 어릴 때 배우기를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단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생산되는 전력 가운데 원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31.2%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8.9%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완전. 예, 낮지 않은 편이 높은 편이죠. 예,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고요. 네. 한 75, 예전엔 78에서 현재는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도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도 좀 높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된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4번째 정도 높은 그런 상태이죠. 더 높은 국가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높군요. 4번째면. 예. 동유럽 국가들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여러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프랑스 혹은 뭐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이미 원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또 뭐 당연히 우리나라 옆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걸 결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했던 가치가 경제성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모든 숨겨진 비용을 다 반영한 경제성이 아니고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경제성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경제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폐기물도 사실은 굉장히 처리가 어렵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전이 사실은 승승장구해 왔다고 보는데 불충분한 경제성이라고 그걸 표현하셨어요. 예. 그 말씀은 경제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벌써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요, 30년, 40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풍력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걸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충분한 경제성이란 뭐냐면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기술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의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폐로가 이제 구리 원전 1호기에서 우리가 이제 폐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폐로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사고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하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폐연료 처리하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리고 사고 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도요, 이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그것도, 그 사고가 난 호기수가 아니라 원자력 본부가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한 본부에서 사고가 나서 500억 원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이상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수가가 굉장히 낮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불하는 보험료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하긴 또 생각해 보니까 방패장 때문에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불충분하게 산정되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 예, 또 있는 게요. 원자력 발전은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사실 또 위험 시설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바로 인근에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세워서 이걸 대도시로 소비지로 갖고 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充전 시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야기하는 제대로 된 그 비용
또 사회적 비용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재산 가치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자력 발전만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경제성도 또는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전기 생산 비용을 원전의 전기 생산 비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사고 때문에 원전을 중단했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하고 영국도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원전의 경제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혹은 원전의 안정성, 불안정성을 너무 뭐랄까요?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정권이 들어섰을 때 네. 전체 투표율 자체가 20%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 국민은 원전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90%가량의 아마 국민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자력 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과 이 원자력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간 나오토 총리 시절에 발전차익 보전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영국의 원자력 발전 건설비가요.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국가들,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나 또 미국도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이게 조지아에 있는 게 허락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핵무기 보유국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경제성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 군사적인 차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까? 원전 발전소를 짓게 되면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정치와 건설 쪽에 결탁이 있듯이 그런 세력 간의 결탁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있나요? 그렇게도 많이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거에는 2.5조에서 3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또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비용을 따지면 6조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게 큰 건설 사업이죠,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런 건설 사업은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관련돼 있고 또 학계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자력 관련 학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엮어서 우리가 원자력 마피아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를 했고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전을 줄여가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쇄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원전 설비의 2.5%, 그러니까 전체 설비에서는 0.53%에 불과하고요. 발전량에서는 0.85%, 그러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폐쇄될 예정인 월성 같은 경우도
전력 사용 발전량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해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이런 노후 원전을 폐쇄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신고리 오르코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전력 공급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래에 더 많은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그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물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력 수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 노후원전을 폐쇄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 노후원전일수록 설비 용량이 굉장히 작고 발전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40년 이후에 아마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로는 40년 후에나 이제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치 요금이 바로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원전을 지금 바로 다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측이 마피아 쪽이다. 이거는 이제 첫 출발했을 뿐이다. 그렇게 과장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네.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전력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원자력 발전을 지금 뭐 폐쇄한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력 요금 자체가 굉장히 그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 비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시민들조차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전기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전기세라고 요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준조세 기금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내는 전력 요금의 3.71%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해봤자 우리나라의 그 전력 요금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30%가 넘고 50%가 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는 50%가 넘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전기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력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에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만들 때 생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제대로 된 원가라든지 또는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기세 체계는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 있으신 거고, 근데 그거는 원자료를 지금 줄여나가는 것과 당장 연결되는 건 아닌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전을 40년에 걸쳐서 줄여가자는데 당장 원전 때문에 요금이 바로 오르고 또는 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하는 건 다 과장이다. 이런 논의를 이제 막 네네.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론도 저희는 준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중마왕 됐다가 가끔 소마왕 됐다가 예.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종편의 출연 횟수는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특별히 네. 달라진 것도 없고 일부 채널에 여전히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더 이렇게 쭉쭉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 시간 한계. 그럼 단가가 올라갔나요? 아니, 일단 TBS에서 안 올려주고 있어서 여기서 올려주시면 제가 네. 다른 데 가서 주장을 좀 해볼게요. 5천원만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바로 자를 테니까. 진짜. 자, 오늘은 정유라 씨 영장 기각. 예. 또 됐죠. 예. 원래 이제 영장이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검찰이
소명을 잘 해야 되는 게 있죠, 물론. 근데 어제 영장 기각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 내용. 네, 박 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몰타에 네.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돈 그 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 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횡령을 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 쓴 것일 뿐이지 정유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고요. 예, 일단 몰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저는 또 한 가지가 저게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말 장사와의 전후 상황들, 교환 계약이라든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저 엄마가 이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돈을 제때 안 줘가지고 뭐 엄마가 차액을 메꿔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 세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원래 말이 이제 비타나하고 라오싱인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제공한 말 두 마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줬다라고 알려진 말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담이 가니까 삼성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말이었고 우리 말인데 팔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 게 아니고 다른 말들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블라디미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명화하고 바꿔치기를 했고 오히려 그 말이 더 비쌌기 때문에 그 차액을 최순실 씨까지 동원을 해서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세탁이 저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 요약하면 삼성이 소유했던 말 두 마리를 말 장사한테 주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 씨는 더 비싼 말을 사는데 요 두 말 삼성이 소유했던 두 말 가격을 뺀 차액만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이 두 말 가격을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이기 사실상 때문에. 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용한 돈 세탁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뇌물이다.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죠. 이렇게 됐다면 교환 계약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이제 삼성 측의 어제 이제 나온 주장이죠.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었고 최순실이 준 게 아니고 말을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돌려받았다. 매매 계약을 해지를 돌려받았다는 걸 보면 원래 우리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아서 한 마리는 한국에 들여왔고 한 마리는 독일에 지금 말 관리하는 목장에 맡겼다. 그런 말을 주장하려면 이런 입증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저는 굉장히 웃기는 해명이라고 보거든요. 왜 웃기냐면 그때 말을 두 마리를 그 말장사한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장사가 바로 입금 내역을 그 수십억짜리 말을 말 주고 나서 돈을 안 받았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도. 일단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 매매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삼성이 하다가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주인 옮겨가는데 뭐 이건 법적으로는 가축이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거기는 무슨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뭐 집처럼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도로 찾아와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성 거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빈약해 보이는데. 되게 궁색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궁색한 부분은 그게 무슨 결정적인 것처럼 주장했는데 궁색하다고 보고요.
그 교환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이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말은 줬고 삼성이 그 말장사한테 근데 돈을 안 받고 새로운 말을 가져오면서 차액만 지불했다. 이 교환 계약인데 삼성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최순실 씨 혼자 한 일이다. 자기를 속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마 지원 사업을 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그 말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렇죠. 말장사하고 싸워싸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아니 뭐 정말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무려 30억 원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말이고 네. 이 말은 갔다 갈 때 주인이 바뀔 때마다 말 전문 잡지에 기사로 다뤄질 만한 맞습니다.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주인이 누구다 하고 기사가 나와요. 그런 정도의 말인데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모르게 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말이죠. 최순실 씨 혼자는 교환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말 장사가 동의해 줘야 돼요. 근데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말 장사가 한국 아줌마에게 이 30억짜리 말을 넘기기 위해서 같이 짰다는 거죠. 같이 짜고 삼성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 하려면 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게다가 더 웃긴 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비싼 말을 가져와야 되니까, 좋은 말을 가져와야 되니까. 차액을 주고. 근데 이 말장사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삼성을 속이는 리스크를 지며 앞으로 삼성과의 거래가 다 끊길 위험을 안고. 웃돈 얹어준다. 그 말 어째서 저쪽에 갔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웃돈을 많이 줬을 수도 있죠, 최순실 아니, 그러면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든가 말장사는 서로 차액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계약 두 사이에 비교를 하자면 삼성의 편을 철저하게 들거나 당연하죠. 부합되게 행동해야지. 그걸 삼성을 속이고 이 아줌마 혼자 하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버리고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과 붙어서 말을 더 한 국가의 회장사이자 전 세계적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도 정유라가 알았다,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제가 또 검찰 주장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 또 나온 게 이제 몰타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몰타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나라 조그만 6개인데 거기 시민권을 얻으면 EU 시민권을 얻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 시민권 많이 따요. 한 12억 들이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이민도 할 수 있고. 돈도 빌렸어요. 여행 다니기 그러니까 출연료를 TBS에서 올려주시라고요. 여행 다니기 좀 편하게. 근데 그 얘기도 어쨌거나 정유라 씨가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에 들어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이면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투자 이민을 하는데 12억 정도가 드는 거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정유라가 직접 관리하는 돈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알고 보니 그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가 알아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아니 그럼 들었다지.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건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왔다는 건데 하여튼 검찰은 주장을 하기를 그거는 도주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약간 큰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정유라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관련된 사람이 정유라가 있고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뭐 최경희 전 총장 이런 사람이 쫙 있잖아요. 그럼 이런 조직 체계도를 그려놓고 봤었을 때 우리 왜 사건이 큰 게 일어나면 누구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누구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다 그리지 않습니까? 종범 있죠. 거기서 정유라의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종범으로 봐야 되죠.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맨 꼭대기에 놔야 된다고 봐요. 보스. 정유라 씨의 욕망과 성격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가 움직였다?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한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새로운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 엄마라는 직함, 삼성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떼놓고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 건 사실 정유라를 위해서 일을 해준 거예요. 정유라 말 사주고 학교 보내려고. 학교 보내주고 하려고.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따게 해줘.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신선한 접근인데 네. 다소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딱 보스들은 이런 거죠.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도를 알려주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정유라 씨를
꼭대기에 놔요. 꼭대기에 넣고 다 지시한 사람으로. 그래서 교사범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교사범으로. 그런데 정유라 씨가 30만 됐어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본인은 원하지 않고 떠밀렸다고 하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네. 수사를 할 때 교사범으로 접근하면 어떤 방법으로 물어봐야 되냐면 그 말을 바꾸는데 전에 비탄하란 말 원래 처음에 삼성에 사줬던 말이 싫었어요? 그럼 나 그 말이 사실 내가 타기에는 좀 컸다거나 싸구려라 싫었다. 정유라 씨의 의사가 다 이런 범죄에 반영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나왔다. 그게 나오면 교사범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양질 변호사님이 검찰이 되면 신선한 접근으로 칭찬받고 다 기각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그림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유라 씨가 10대 후반인데 대통령을 그럼 교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사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딸의 욕망을 엄마가 그렇게. 그렇죠. 뭐랄까요. 대통령을 동원한 거죠. 동원하여서까지도 만족시켜주고 싶은 엄마가 교사범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총책이죠. 엄마는 총책이고 실제 보스는 정유라인 거죠.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는 제가 보기엔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법정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 기각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되었고 법정에 가 있는 혐의들만 제대로 밝히는 것으로 충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선을 거기까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 지금 영장실질심사한 판사님은 법대로 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대로 엄정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이라는 게 무주 속에 진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뭘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 과제인지 역사의식도 있고 시대의식이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왜냐하면 특검도 굉장히 부족하게 끝났잖아요. 사실 이게 김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정유라가 특혜 받은 게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이제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분을 줘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아예 파헤칠 의지가 없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각이 법전의 문구와는 들어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상황, 시대 정신, 시대적 필요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판결이다. 그래도 이제 법원을 탓하는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우지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법전 쫙 봤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법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명을 좀 했어야 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소명의 부족이라고도 따질 수 있지만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이런 사건일 경우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근데 과연 그렇다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판단해야 될까? 정치적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 상황 인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유라가 정말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을 때 정유라는 안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판사가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부족하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군요. 그거는 실제 이제 사라져버린 녹취하지 않았으면 없어질 당시의 대화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죠. 아니면 뭐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부분이 좀 법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범죄 수익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더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아직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는 부분. 법은 엄정해야 되고 모두에게 형평에 맞게 진행돼야 하긴 하지만 저는 이 영장실질심사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보스로 봤으면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턱도 없고 택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고 있다고. 무슨 또 그런 엉뚱한 우리 회사 지금 영업방해예요. 왜 그러세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기획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꾸렸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문제로 지금
아주 여의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선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어 온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이라든가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철저히 그 잘못된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위장전입이라는 거요. 예. 이것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또 범법의식 없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이전 등의 경우 그냥 그 통상 이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시점별로 좀 차등을 줘야지 옛날 행위 시에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다 그게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위장 전입 문제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위원장님 지금 전화가 네네. 찍찍하는데 예. 네,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네.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논문에 대해서 서구 사회보다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08년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이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행위 시에는 별 문제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바뀌어진 기준으로다가 모두 재단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니까 과거에 전공 교체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라는 것이 존경받는 그런 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모든 언론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받게 되면 과연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래서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인사들을 낙마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야당일 때도 다만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008년 이전의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전입만 가지고 낙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 잘못은 우리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같은 데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경기도의회가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많은 낙마를 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한번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의 내용을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 검증이냐를 나눠서 도덕성 부분, 개인 신상 관련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 이전의 것들은 좀 달리 보자. 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발언한 건데요. 비슷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이 돌파구를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도 있는 거겠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핵 정도 해야 본인들이 다시 영어로는 이분이 된다. 예.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탄핵을 얘기하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보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해석할 만한 멘트들입니다. 이철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 사람이 할 공산이 크네요. 계속해서. 지금 지도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예. 자, 다음 순요. 원비어 씨 사망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조전을 보내고 청와대가 공식 입장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의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제는 아니죠. 북한이 한 일이니까. 예,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로 이제 한미 회담의 주도권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액션이기도 한 거죠. 예, 조전을 보내는 것도. 외교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따라다니자 백악관은 급기야 브리핑 취재 막아버렸습니다. 매일 오후 방송사들이 중계하던 정례 브리핑을 지난주부터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에 CNN이 반발하면서 영상 녹화는 끄고 음성만 보내자 백악관은 오디오 중계마저 차단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대국민 성명을 라디오로 중계한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대를 엄청나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신 트위터로 한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수십 년 전에도 라디오로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브리핑에서 오디오도 중계 못하게 꺼버렸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물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박수친 사람도 미국에 있죠. 정반대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북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는데 선제 타격을 하라고 한 사람 말을 따서 문정인 특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잘. 자, 그래서 제가 워싱턴 발 뉴스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고요. 누굴까요? 이 문서 유출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설계자는 검찰일 수도 있고요. 법원일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이니까 국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죠.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 문특보 발언 내용과는 별개로 워싱턴발 기사가 평소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CSIS라는 그 싱크탱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도 친일본 성향으로 여러 번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고,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해요. 일본어도 능하고 2014년인가요? 위안부 문제 덮으려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인정하고 사정했던 고노다마 있잖아요. 네네. 그 고노다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하죠. 아베 정부가. 그때 이 CSIS 여기서 그 포럼 같은 데서 한국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을 훈계하던 그런 발언을 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그린이에요. 네. 친일본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싱크탱크를 잘 관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잘못은 아니죠. 이 성향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 그 싱크탱크가. 그래도 그쪽 발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전후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갑재 씨가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곧 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큰일 나. 이렇게 보다면 조갑재 씨의 이제 정치 성향이나 뭐 과거 발언이나 스탠스 이걸 빼고 그렇게만 보도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좌충우돌하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한쪽 극단 발언만 싣고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워싱턴 보도 발언 기사가 너무 많다.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문제가 많아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심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왠지 기각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가 특검 마지막 영장이었죠. 이영선 행정관. 네, 권순호 부장판사죠. 그때도 기각됐고, 그리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기각시키고 고영철 씨는 구속시킨 분이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거는 저희가 3부의 양재를 변호사하고 한번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군요. 네. 그 기각이 되긴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많이 포함했잖아요. 그죠? 네, 구속영장에 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게 검찰이 적시한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모녀 등이 삼성을 통해서 비덱스포츠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억 9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그 뇌물을 공유했다는 얘기고 돈 얘기는. 또 하나는 여러 번 통화했다는 거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름을 바꾼 것도 이름도 몰랐다는 거지 바꾼 거를. 그리고 뭐 교류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해요. 왜 굳이 초등학교 이후 못 봤다고 그럽니까? 예. 지인의 딸인데 그냥 통화했다고 해도 될 것을. 여하간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특검에 의해서 한번 밝혀진 것이고. 게다가 또 추가 증거도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 마필 관리사였던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 압수해서 검찰이 봤는데 그 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손으로 쓴 편지가 사진 파일 형태로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들이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요. 삼성의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했던 전례를 알아봐달라고 정유라 씨가 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억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감옥의 각자. 거기 이제 구치소에 각자 들어가 있는 모녀가 의논을 했다는 거네요. 서로의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그런 물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하간 이렇게 직접 갔다라는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군요. 예. 해외 도피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같이 공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통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을 봉합했으나 약간 기각됐다. 네, 심지어 몰타 국적 취득하려고 했었죠. 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화 씨 전화번호 있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이상화 전 본부장 불러서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는데요. 삼성 쪽에서 독일 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 요청으로 그때그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독일 돈 심부름을 한 사람 아니냐. 네,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고지기. 돈 심부름이라보다는 금고지기가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일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에게 입금이 될 때마다 최순실 씨에게 지점장이었는데 지점장이 개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휴먼 알람인 거죠. 휴먼 알람. 네, 그렇죠. 예, 휴먼 알람인 것이고 휴먼 문자 통보 온 거죠. 이런 얘기도 했었죠.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 와서 최순실 씨가 실세라는 걸 알았다. 그렇죠. 예. 이런 정황이 또 하나 나왔군요. 뭐 앞으로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말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그룹에 있고 삼성은 국가대표 승마단의 훈련을 지원하려 했던 것뿐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예. 삼성의 재밌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예.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예,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 2마리를 말 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순실 씨가 말 2마리를 말 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삽니다. 예, 그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2개가 있는, 겉으로는 2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 2마리를 말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 네, 돈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 2마리를 똑같은 말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2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 2말의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이 자기 소유의 말들 값을 최순실에게 준 것과 같죠. 네, 사실상 뇌물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환 계약, 그러니까 비밀 계약, 이게 증거다 하면서 특검이 이제 흔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삼성의 반격의 내용이 뭐냐면, 말 중개상과 매매 계약을 팔았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마리를 처음에, 최초에, 첫 번째 계약. 해지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올해 5월 말입니다. 예. 네. 말을 돌려받았다는 게 바로 원래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지도 저는, 의아하지만, 그리고 문제가 된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문제가 된 말 세탁을 한 그 교환 계약. 이거는 삼성 모르게 최순실 씨가 말장사와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속았다는 겁니다. 저희 굉장히 재밌는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번에 2, 4분기 영업이익도 세계 1위예요. 애플 넘어서. 대단한 기업인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워낙 권력과 딜을 해서 해결하던 습성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게 굉장히 우스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삼성 주장은 최순실 씨가 삼성을 속이고 말장사 몰래 삼성 말을 교환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요. 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 혼자 되나요? 말장사도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한국의 아줌마와 손을 잡겠다고 삼성하고 손을 털쳐내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과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맺은 거래 규모가 얼마인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교환 계약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익이에요. 삼성 말 값을 주지 않고 차익만 지불하면 되니까. 말장사는 근데 삼성을 속일 만큼의 이익이 없어요. 말장사, 이게 삼성을 속이는 엄청난 리스크. 자기가 삼성과 앞으로 하겠다고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들. 엄청난 계약이 있는데, 아니, 이 아줌마한테 말을 싼 값을 주려고, 더군다나 최순실은 이익이지만, 본인은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액의 몇 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예, 어제 특검 쪽에서는요, 설사 줬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예, 게다가 당연한데. 또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유라 씨가 그 말 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은 인류 기업인데 부회장을 구하려고 정말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놀린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습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자, 다음 뉴스는요? 안경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 실명까지 적힌 결정문이 국회 요청으로 8분 만에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판결문이 2개 존재한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예. 법원 행정처가 개인정보 가리지 않은 걸 내주고 예, 실명과 비실명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20분 후에는 가린 걸 다시 내줬다. 예.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급해서 그랬다. 저는 뭐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문서들 디지털할 때 이 비실명화 작업은 이미 되는 거거든요. 예. 설사 오래된 문서라고 해도 그래서 비실명화 작업하지 않은 버전이 존재했다고 해도 20분 후에 바로 작업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0분, 겨우 20분 상관인데 2번을 보내요. 예, 납득이 안 가고 전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요청을 하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어제 주광덕 의원과 권성덕 의원으로. 네, 그렇죠. 주광덕 의원 한 분인 줄 알았더니 2분이에요. 예, 2분에게 각각 요청하자마자 6분, 8분 만에 자료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결제 라인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상 급하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다음날 정도에 보내주는데 6분 만에 보내줬다. 요청을 받고서야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된 후에 보낸 게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이 두 의원을 모두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파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 파일이 법원에서 나온 지 겨우 2시간 남짓 지나고 나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재연 방송도 있고 어제 노회찬 의원도 저희 방송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파일을 보면 받고 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고심이 있어요. 재연 방송 만들고 그런 법적 자문 받고 방송을 하는 게 2시간 만에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서가 나온 것은 법원이지만 지휘자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냄새가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 어떤 기관이 그림을 그리고 법원,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따라 실행하는 어떤 전형적인 공작의 냄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몇 번 다뤘는데 다음 주 전할 시간이 됩니다. 네. 네.